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직업병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고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입원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송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송명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수은 중독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송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아이고. 문송명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송명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2012년부터) 그럼 최근 10년 사이에 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0년 이후면은 12년이면 최근이잖아요. 최근이죠. 네. 2012년 12월에 울산에서 해상 작업선이 뒤집혀가지고 12명이 숨집니다. 네. 그렇게 숨진 12명 중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항에서 방파제 공사 중이던 바지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12명이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수차례 피항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 소장은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무시했고 특히 실습생 19살 홍군은 잠을 자던 친구를 깨워 대피시켜주고는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일단 불법 개조한 배예요. 작업 설비 같은 거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 무게가 500톤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사고 난 날 새벽부터 동해안 전해상에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요. 네. 막 파도가 막 3m 넘는 파도가 쳤다고 해요.
심지어 배 뒤집히기 전에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파도 너무 심하니까 다 끊고 빨리 항구로 돌아와라. 근데 배가 무시하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이제 2017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학생이 그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집니다. 아, 네네. 네.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하다가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진 거예요.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학생 이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현장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전에도 고장난 기계를 고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때 일주일을 입원을 했어야 됐는데 공장에서 빨리 나오라고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뭐 센서라든가 뭐 펜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망한 학생도 거기서 야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장 실습생은 야근을 하면 안 돼요. 아, 다 규칙 위반 투성이네요. 네. 수칙만 지켰으면 다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간단한 안전장치도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제 작년 2021년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유트 밑에 이제 따개비를 이제 제거하던 학생이 익사를 했습니다. 유트 선착장에서 일을 하던 학생이었고 관광 레저학과 학생이었고 유트에서 관광객들한테 접객하는 식사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이 학생한테 잠수복을 주고 유트 밑에 따개비를 따라. 선주가 홍군에게 시킨 일은 요트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 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 학생이 잠수 자격증이 있느냐? 없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이었느냐? 수영은 못하고. 아저씨 저 수영 되게 잘하고요. 저 잠수도 해봤어요. 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습생이잖아요. 미성년자고. 이런 잠수 같은 업무는 청소년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송면군 형이 30년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이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불러온 타살이다. 계속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 어떤 자격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 네.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감독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니까 현장을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기 힘들고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제 아예 그 현장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아, 요새 젊은이들 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 사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매번 뒤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일을 시킨 곳에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런 처벌을 받아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너무 똑같은 사고가 또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나고.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 있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도 10억까지 가능해요. 좀 실질적인 제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실습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거든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온 애들을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한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른으로서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또 이제 상처를 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현장 실습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자칫 또 이게 또 관여하시는 분들이 또 다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분 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분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도에 그 뭐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A 씨라고 할 텐데 이 A 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했던 이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손발을 묶고 그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2~3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고문인데요, 학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 여러 차례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참. 가해자들이 A 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거, 채무 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위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알려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신을 이제 가혹행위하는 정보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 네.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두려움. 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래요. 자신에게 네. 다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체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 최숙현 선수.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요.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요번에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 깨면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2번 맞았어. 매일 맞아요. 선생님들은 다 널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뭐? 다 믿고 있다고. 견디다 못한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경주시청,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효율을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 그걸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스키언니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케니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케니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의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 문화예술품, 작품 아니면 학계의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랬겠어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웹하드 그 1, 2위 업체인 그 한국기술이라는 회사의 양진호 회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웹하드 1, 2위 업체를 가진 양진호 한국기술 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 회장이 직접 촬영을 지시한 이 영상에는 엽기적인 행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크숍을 가서 직원들한테 닭을 풀어놓고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활하고 화살을 주면서 이제 닭을 쏴서 맞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직원들이 이제 못 맞추거나 아마 차마 못 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이제 일본도를 가져와서 닭을 베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화제가 되는데 공분을 샀죠. 이 행위보다 사실은 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는 이제 퇴직 직원이죠. 퇴직 직원인 A 씨를 이제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폭행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이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사내 게시판에 이 장난으로 이 양 회장인 척 하고 댓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와라.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이 양 회장은 어떤 식이냐면 회식을 하다가 직원한테 건배사 시켰는데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벌리라 그래서 생마늘을 한 주먹을 입에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핫소스를 입에다 강제로 넣고 그게 2018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사실 양해? 오갈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갑을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조어로 생겨진 말인데 이제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말한 신조어가 이제 갑질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갑질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항공 땅 사건. 네, 기억나시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갑질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진짜 뭐가 갑질? 뭐 괴롭힌다. 뭐 무슨 뭐 약하죠. 단어로 해야 되는데 그 약하죠. 네. 그 맛이 안 살죠. 그 맛이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어서 갑질 이렇게 영어로.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지었냐면 봉건사회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이제 태도. 조건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중에 하나가 강북구 우이동에서 벌어진 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왜 주차장이 좁은 데는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차가 나가야 되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분이 차를 밀잖아요. 미는데 이제 이 차주가 입주민이죠. 입주민이 나타나서 너 내가 차 밀지 말라 그랬지 내 차. 그리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요. 이 관리 사무실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제 사표를 써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종용을 해요.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 이어 어깨를 잡아채 또 한 번 밀친 뒤 관리실로 끌고 가 관리소장에 당장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 최희석 씨를 다시 맞닥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아직까지도 그만두라니까 왜 이 자식아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무슨 권리? 경비실이 있는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서 이 안에서 이제 폭행을. 더 악질이네. 네, 정말 악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분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뒹굴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낸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망신인지 모르겠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치료비 물 생각해라. 약간 협박이네요. 협박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다친 사고로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문자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쪼록 친형님한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 근무도 못 하시겠군요. 이 최희석 씨는 친형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가해자한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쌍방폭행 내지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본인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 새끼야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심 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협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내 동생 살려냈어! 내 동생 살려내 이 자식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이거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폭행한 거는 물었겠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못 물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죗값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 더 받아야 되죠. 사실은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비원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갑이 한 사람이고 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원분은 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 아파트 주민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취약지구에 있는 을이에요. 대부분의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되게 도움을 좋죠. 많이 잘 받는 걸 지내죠, 알기 사실은. 때문에 잘 지내죠. 잘 지내죠. 뭐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네. 또 이러는데 입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 이 입주자 대표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경비원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 회사처럼. 용역 회사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다른 끊어버리거나. 업체랑 계약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개선이 되지가 갑질할 수 있었다는 게 결국은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방어할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계약직이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그런 식의 갑질이 먹힐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돼 있다면 누군가는 저지른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목덜미를 잡더니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백화점 고객이 점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영상이 공개되는 등 고객의 이른바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고객응대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합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좀 전조 증상을 좀 감지하지 못했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붕괴가 사실 어떤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어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해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해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조금 불안을 느끼고 이 사건 일어나기 한 2달 전쯤에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도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좀 안전 조치를 더 취해달라. 이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민원 제기도 했었는데 민원 제기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관련 공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냈고 사실 어떤 안전상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건물 해체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건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이 엉터리 해체 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쓴 해체 계획서조차도 이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이 5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5층에서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죠. 네, 계획이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사실 중간을 마치 동굴을 파듯 5층이 아닌 중간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중간으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철거하는 과정에 이 굴착기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굴착기가 높은 상층부를 제대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팔이 긴 길이를 가진 롱붐이라는 굴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로 팔이 짧은 굴착기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 굴착기의 팔 길이는 10m. 흙더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건물 안쪽 벽까지 닿지 않습니다.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굴착기가 옆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성토 작업이라 그래서 이제 흙더미 같은 걸로 건물 높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토체를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성토체의 높이를 더 높이 쌓았던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을 쌓고 30m짜리 굴착기가 멀리서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토체가 사실 건물에 행해지는 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 이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를 좀 줄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살수 작업을 매우 과도하게 그날 합니다. 당시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토체가 결국에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 무게가 무거워졌네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성토체가 이 건물 안쪽으로 갑자기 흘러 들어가고 건물의 1층 바닥이 지하로 무너지면서 사실 손 쓸 틈 없이 순식간에 건물이 완전히 전도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치게 된 사건인 거죠. 아니 저희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무리한 방식? 제가 봤을 땐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리한 공사 일정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된 방식은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원인입니다. 원래 이 공사는 한 이제 종합건설 회사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5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철거만. 그리고 이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철거 업체에 이 철거만을 따로 공사를 해달라라는 계약을 맺어요. 이 도급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적인 하도급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철거 업체가 이제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불법 재하도급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 실제로 이런 식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는 이게 불법 재하도급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 가격이 원래 50억이었거든요. 이 철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이런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9억이 됩니다. 50억짜리 공사가 하도급의 하도급을 거치고 9억이 되는데 그럼 원래 9억에 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41억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날아간 거네요. 41억이 어디 갔을까요? 네. 재하도급은 이제 건설안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불법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보면 정말 많이 없어요. 참 알아내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그 명분 하에 이런 식으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으면 최소한 정류장 옮기거나 아니면 그 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도 행해지지 않고 진행된 철거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 처벌 어떻게 됐나요?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난 건 없는데 뭐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붕괴의 이제 원인을 제공한 9명 정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참사로 모두 30명이 경찰에 입건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한 상황인데요.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원하청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수주 과정에서 어떤 브로커의 문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업체 직원이 입찰 예정가를 좀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브로커들이 확인해서 수주를 원하는 업체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4명 정도의 브로커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것도 결론 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또 아파트가 신축 중인 아파트가 38층 또 광주에서 네, 같은 광주에서 공교롭게 예, 또 공교롭게 같은 건설 회사가 또 시공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고층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23층부터 34층까지 건물 외벽이 뜯긴 것처럼 와르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는 6명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 중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학동참사방지법이 통과되는 날 맞아요. 그날 네. 사건이 났어요. 네. 광주시에서 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일명 학동참사 방지 법안이 또 갑자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불법 하도급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해체 중인 건축물을 좀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불법 도급하게 되면 사실 불법 도급한 사람은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법적으로 도급을 받은 사람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이 됐어요. 국회에서는 이른바 학동참사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학동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발의 개정됐지만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법률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저도 아까 그 현장 한번 가봤었는데요. 좀 진짜 좀 비현실적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콘크리트 건물인데 마치 천처럼 쭉 이게 쭉 찢어진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철근이 완전히 막 다 부서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짓고 있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매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게 사실 가장 크고 부실 시공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 붕괴 사고의 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실공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생선 가시를 발라놓은 듯 드러난 철근. 콘크리트가 채 굳지 않아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 와우 아파트 기억하세요? 네. 아유 그렇죠. 기억하죠. 뭐 저도 좀 어릴 때긴 한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어찌 사람 사는 아파트가 무너졌나 그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1970년 새벽 서울 마포의 와우 아파트 한 개동이 붕괴됐습니다. 잔해에 주민들이 깔리면서 3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그 60년대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판자촌에서 이제 많이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어떤 무허가 판자촌을 좀 없애고 대대적인 재개발 그리고 그 시민 아파트를 좀 추진을 하는 정책을 폈었고 그 시민 아파트의 하나로 이제 마포구에 있는 그 와우산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인데 이런 시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실 당시에 어떤 호응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민적 호응이 좋으니까 좀 무리해서 좀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69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한 아파트가 6개월 만에 다 지어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어요. 공사비는 그대로예요. 한 동에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공사비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660만 원 정도로 6개월 만에 지어지고 결국에 4개월 만에 무너지죠. 70년 4월에 새벽 6시 반에 붕괴가 돼요. 사람들 다 자고 있었겠죠. 예, 한 개동이 완전히 붕괴되고. 근데 그때 아파트 그 지어진 거 보면 진짜 황당한 게 70도에 달하는 절벽 같은 데 지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럼 깎아서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다리를 쭉 놓거든요. 다리를 7개인가 이렇게 놓는데 근데 이 기둥에 원래 그 철근을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5개만 넣어서 와우산의 70도 경사를 견디기 위해 기둥마다 철근 70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5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도 부족하게 시공돼 1제곱미터당 900kg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건물 기초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280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건축가가 지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6개월 만에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지방공사를 안 했대잖아요. 지방공사를 땅을 약간 파고 그냥 대충 올린 거예요. 아까 겨울에 입주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12월에.
겨울엔 땅이 좀 얼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텼다가 봄이 되면서 녹으니까 집안도 약해지고 하면서 이게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197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대형각 호텔 화재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건국 이래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되고 세계 최대 호텔 화재로도 기록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재 사건 하면 사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이제 가져오는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간 화재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가 22,000여 명이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3,000여 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난 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과거의 사건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전 10시에 불이 시작이 됩니다. 불은 2층에 호텔 2층에 있었던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21층 건물이었고 당시에 이 건물이 생긴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불이 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21층으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 번지게 됩니다.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아침에 발화해서 18시간 만에 진화된 이 불은 200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전날에 뭐 파티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늦게 잠이 들고 그 당일날 오전에 뭐 일찍 일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없어서 불이 났던 당시에도 좀 객실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 피해의 그 규모를 더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게 1시간 반 만에 21층까지 다 불이 번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화재의 원인은 프로판가스가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지금 프로판가스는 사실 우리가 그 위험성이라든지 폭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실내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보관하고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판가스를 실제로 그 카페 내에서 활용도 했지만 예비로 20kg짜리 프로판가스 통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내에 두고 있고. 실내에 그것도. 근데 그것도 화덕 근처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게 거의 안 이루어졌을 시기네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특히나 프로판가스는 이게 좀 새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LPG의 주 원료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 냄새도 안 나고 원래는 묻히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다가 냄새나는 물질을 넣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도록 하지만 어쨌든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차곡차곡 밑에 쌓여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쌓여 있다가 부엌 같은 곳이라면 불을 켠다든가 아니 스파크 같은 게 튀거나 건조했다면 그냥 몸에 이런 그 정전기만으로도 이제 점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프로판가스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체크를 이게 정말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폭탄이 2층에 있었던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호텔 건축 자재가 대부분 목재였다고 하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 장식이 천장하고 벽지가 한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너무 잘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불이 붙었었고 그 호텔이 유일했던 그 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계단이 화재 시에 어떤 방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 더 쉽게 번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의 통로를 타고 불이 더 위로 번질 수 있었던 통로 역할을 했고 비상 계단도 없었고 옥상으로 통하는 그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화를 다 한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서만 20명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3명에 25명이 고스란히 다 죽었어요. 실수해서. 왜냐면 옥상 올라가는 그 갑전 가문에 이만한
자물통으로 채워놨어요 말이에요. 그거만 안 채워놨으면 말이에요. 피나해서 살릴 수 있었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은 사실 대형 건물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방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재 경보 장치였는데 나중에 이제 생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당시에 화재 경보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마 화재 경보가 작동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인명 피해는 얼마나 됐나요? 당시 호텔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요. 110명 정도가 목숨을 구하고 163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사고예요. 그리고 이 대형가옥 호텔이 당시 한국에는 매우 드문 고층 건물이라는 점이 이제 진화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저층부와 고층부에 있었던 사람에 따라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건물이 21층인데 당시에 좀 저층 빌딩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실제로 7층에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연기 냄새를 맡고 7층에 있었던 객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다 대피시켜서 50명이나 구조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저층부에 계셨던 분들은 낮은 빌딩의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목숨을 건졌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출동한 사다리 차가 한 7층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던 높이예요. 32m 고가 사다리 차량이었고 당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대만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거보다 짧은 사다리 차를 가진 소방차가 2대 정도가 출동을 하는데 사실 7층 이상의 그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 38명이 추락사합니다. 예. 뭐 유독가스나 뭐 열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뛰어내리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한 1,900명 가까이 동원이 돼요. 소방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경찰 군인도 동원이 됐고 심지어 현장에 헬기도 오거든요. 육군, 공군 헬기도 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헬기가 오는데 헬기가 와도 이 헬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헬리포트라 그러죠.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헬기가 건물 위에 있더라도 어디 착륙할 수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사람을 직접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건물 옆에서 헬리콥터가 라이플 총에 의해서 밧줄을 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워낙 그 건물이 열을 받아서 아주 근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이 엉켜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죠. 실제로 근데 그런 고층 빌딩에서는 그 헬기가 오더라도 거기 근처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헬기가 그 위에 와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비록 위에 뭐가 장치가 있거나 심지어 헬기가 뭔가 달고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하려고 그 사직동에 보면 황학정이라고 있어요. 국궁하는 그런 궁사들을 막 불러서 팔에다가 로프를 묶어서 좀 위로 쏴보라고도 막 하는데 사실 로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팔에 묶어서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활이. 왜냐하면 그 원래 화살은 화살 자체의 무게만을 지녀야 되는데 뒤에 끈을 매달 경우에는 그 줄 무게 때문에 제거리대로 가지는 못하죠. 그 소방차나 이런 것들은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가옥 호텔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데 그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신고 직후에 바로 이제 현장에 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 진화를 하기에 동원되지만 사실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생중계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아까 화재가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낮 12시 반부터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송국이 다 와서 생중계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이제 6시간 동안이나 이 화재 현장을 TV로 보게 됐죠.
제가 뉴스 화면 중에서 실제로 거기 구조를 바라던 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걸 봤던 충격이 어렸을 때. 제가 사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진일 건데 사람이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면. 네. 매트리스로 탈출을 어떻게든 하려고 화염 속에서 뛰어내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라 가지고 해외에서도 어떤 사진 그 상을 보도사진상을 받은 사진인데 뭐 되게 씁쓸하죠. 그게 뭐 상을 받았다고 뭐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재난 상황이 모두가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게 그 세월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뭐 할 수는 없는데 이때 아마 그 정도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 71년도에는 이제 서울의 인구가 550만 명이 되고 또 이런 고층 대형 빌딩들이 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특히 화재의 위험 대비를 위한 어떤 대책이나 안전 의식 같은 게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 이후에 이런 안전 대책들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소방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임은 분명해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소방 관련 법들과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어떤 자동 소화 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했었는데 이런 특정한 대형 빌딩에는 이런 자동 소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좀 바뀌고요. 또 화재 진압 시에 헬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의 옥상에는 헬리코프터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우리 소방 장비에 대한 인식이 좀 없었는데 뭐 영국이나 서독 그리고 일본의 어떤 첨단 그 소방 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방 정책도 좀 실질화하고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건물은 어느 정도 좀 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에 가장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서 사각지대라고 뽑혔던 곳이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이 사실 밀폐된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고 또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명 피해 위험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2018년도 11월 9일에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이 있어요. 9.1 고시원 화재라고 하는데 오전 5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301호에서 전열기구 때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새벽부터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서울 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창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에는 26명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작은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전열기를 켜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불이 붙어 있었다며 이불과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301호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계단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호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사실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완전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사실 또 생사를 갈렸던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렸던 거예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했고 창문이 있었던 공간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창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었고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창문이 있는 방이 32만 원이고 창문이 없는 방이 28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까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7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종로 인근에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들이고 오전 5시경에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한 장치들은 좀 작동을 했나요? 사실 2009년부터 이제 고시원 같은 곳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강화되었는데 이 고시원은 2007년도에 이제 영업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좀 취약한 어떤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하면서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거. 이렇게 낡은 노후된 건물에 안전 설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설치해주고 다른 식의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이 고시원의 사업주도 그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신청도 승인이 됐는데 그 고시원의 건물주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아니 설치를 해준다는데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건물주가 왜 반대를 했느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실 5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이면 건물을 운영하는데 선뜻 나서기는 실제로 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률이 사실 있어도 이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땜빵하는 식으로 그 법률을 좀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런 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물류센터에서 정말 많이 화재가 일어났어요. 2020년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38명, 부상자는 10명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입원 환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이제 나서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하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안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되면 예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막 짓는 거. 문제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 이후에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뭐 증축 이런 거에만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오래 있었던 수많은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화재 위험도 안전 위험 평가를 해서 최소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근데 더 이상 어떤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보다는 국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나와주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